근데 이래 세계의 패권을 주도했던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극을 촉발한 유럽 열강 식민지 정책의 선두주자 스페인은 무적 함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때 당시 바다 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기에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하늘을 찌르던 스페인의 교만함은 이후 떠오른 해상 강국이었던 영국에게 처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세계 3대 해전이라 불리는 칼레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의 함대에게 허망하게 패배하자 전 세계의 패권은 고스란히 영국에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영국에게 단 한 번이라도 침략을 당한 적이 있는 국가들을 분홍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전 세계에 막강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오랜 기간 동안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국의 패권도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신의 땅이라고 불리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먹게 된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기회삼아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원맨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일본과 소련이라는 막강한 적국이 있었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국에게 대패함으로써 해상 전력의 우열이 명확하게 가려졌고 소련은 애초에 부동항의 부재로 인해 마땅한 해군도 없었기에 자유진영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봉쇄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중국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는 남중국 해에 대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의 몇몇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해상 봉쇄하고 있으니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인 영향력을 높이려 해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해군력에 빈틈이 생기면 생길수록 중국의 파렴치한 영토 확장 야욕 역시 날이 갈수록 감당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의미이죠.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과거 전 세계를 주름잡던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재현되길 바라고 있고 자국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허구한 날 돈이나 뜯어가는 이유에서 탈퇴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이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영국은 자신들에게서 돈을 뜯어가는 이유에서 탈퇴하기만 하면 그만큼의 돈이 세이브되어 경제가 호황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탈퇴를 결정하고 보니 그간 EU 국가들 간에 경제적으로 엮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은 과거 해상 강국의 재현을 꿈꾸며 야심차게 건조했던 7만 톤급 대형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2척을 유지하는 것조차 상당히 버거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취역하여 총 679명의 승조원과 1000여 명의 왕립 해군 항공대를 탑승시킬 수 있는 이 항모는 길이 283m, 30노트 이상의 속도, 19,000km의 항속거리, BAE 1046형 폐사 장거리 레이더, BAE 997형, 3차원 중거리 대공, 대수상 탐지 레이더, 광학 추적식 탐지 시스템, MK2 30mm 기관포 RWS 4기, M135 미니건 6정, F-35B, 스텔스 전폭기 36기, 코브라 4기, 아파치 8기, 치누크 6기 등 막강하고 막대한 전력을 태울 수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 현존하는 최강의 항공모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능이 뛰어난 만큼 이것을 유지하는 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 항모들이 계륵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영국의 첫 번째 타겟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역시 차세대 항공모함을 위한 개발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영국이 프랑스에게 자국의 항공모함을 사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항모를 건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완제품을 비싼 가격에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국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는데요.
아쉬운 건 브렉시트로 인해 돈이 쪼들리던 영국이었기에 영국은 프랑스에게 4천억 원의 돈을 받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설계도만 팔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던 영국은 하루라도 빨리 항모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침 한국은 일본이 오랜 기간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툭하면 한국의 카디즈에 침입하여 공군력은 물론이고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대형 항공모함을 할지 경항공모함을 할지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지금 당장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모든 석유와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만약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국이 방해한다면 나라의 경제가 심각하게 휘청거리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때문에 대형 항공모함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고 빨리 자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으로 여론이 기울었기에 현재 한국에서는 F-35B 12대, 헬기 8대를 탑재할 수 있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죠. 영국은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지난 15일 난데없이 한국에게 딜을 제안한 것입니다. 영국 해군에서는 해리 블랙모어 대령, BAE 시스템에서는 마틴 더글러스 수석 엔지니어 등 자국의 항공모함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때 영국이 한국에게 항공모함을 렌탈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건조 기술과 노하우까지 전수해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조건인데요. 확실한 건 앞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국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인 러시아 역시 한국에게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다가 한국의 퇴짜를 맞고 어처구니없는 보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길고 길었던 냉전의 시대가 끝난 후 우리나라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잠수함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국가와 척을 졌던 소련의 후예 러시아가 한국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뭐니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소련의 프로펠러를 팔았기 때문이지만 미국의 감시망을 뚫고 바다를 종횡무진했던 소련의 잠수함이었기에 한국에서는 이들의 잠수함을 구매하게 된다면 북한을 견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의 실사단이 러시아에 가서 목격한 러시아 잠수함의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온통 낡아 빠지고 녹만 가득할 뿐이었던 거죠. 이것이 정말 그 소련의 기술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낙후된 물건을 실제로 보자 해군 실사단은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따위 잠수함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을 죽으라고 던져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며 러시아 잠수함 구입을 결사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에서는 잠수함과 함께 순항미사일 등을 덤으로 끼워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우리 해군은 이런 잠수함은 공짜로 줘도 받으면 안 된다라며 러시아 유혹을 단숨에 뿌리쳤죠. 이에 분개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시켰고 우리나라 역시 대한민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러시아가 간간히 또 근처에 정찰기를 몰고 오는 이유는 이때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죠. 현재 대한민국은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백령도, 경렬, 비열도 등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요지에 공항기지, 메가플로트, 항공모함 등을 배치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안보는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방해 공작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 증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버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무역전쟁 등 경제전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실제 군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비롯해 남중국해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해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죠. 대신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 측은 코로나 때문에 시 주석의 방문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빈정이 상한 것이죠. 일본이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과 더불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의 이슈에서도 미국의 편에 서자 방문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이 항일전쟁 승전 기념식에 6년 만에 참석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균전에 관여한 일본 부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게 붙은 것을 공개적으로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올해는 한국의 광복 75주년이자 일본의 패전 75주년입니다. 또한 중국은 항일전쟁 승전 75주년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 나오는 군대는 1942년 싱가포르에 만들어진 강추 9420 부대입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은 1942년 중국 남부 위난성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세균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중국인 20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9240 부대도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진실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일본 세균전 자료실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세균전 자료실의 자료는 공익 용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널리 배포하라는 것이죠.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본의 세균전과 생체 실험, 전쟁 포로와 평민 폭행 등 무려 10,0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니 그게 더 놀랍네요. 한국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공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료실은 역사 자료와 증거를 전시해 역사로 말하게 하고 역사적 자료로 대변하게 했다. 시 주석이 항일전쟁 승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6년 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14년 69주년 헌화식에 참석한 후 한동안 뜸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겠죠? CCTV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도 관련 특집 보도를 쏟아내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세균전 부대의 실체를 공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나선 것이죠. 방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세균전 부대 731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방크가 이를 위해서 제작한 포스터의 제목은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 부대에 대해 아시나요? 입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돌벽에 적혀 있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한다라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 밀착 외교에 들어가자 다급해진 것입니다. 중국 입장은 더욱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서 일본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새 총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는 스가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계승을 내세우며 똑같은 길을 걷겠다고 사실상 선포했습니다. 물론 스가 장관은 원래 친중파이자 친한파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한편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을 놓고 해양 전력 보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해군력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격렬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무려 22일 동안 항공모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훈련의 의도는
항공모함 전력의 실전 능력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중국이 이번 훈련에 동원한 항공모함은 산둥함으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지난해 말 취역했지만 실제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22일간의 훈련으로 연말까지 실전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산둥함에는 젠15 전투기가 탑재됩니다.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현재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끄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훈련을 벌여왔습니다. 괌과 일본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연안에 접근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은 치고 빠지는 전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군사활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밖에도 다양한 구축함과 더불어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2021년에 시작합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일본은 5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해상 자위대 병력을 2,000명 이상 증원한다고 합니다. 첨단 무기를 앞세우게 되면 병력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늘렸죠? 이유는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육상형 이지스 모델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려다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병력 증강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력들은 아마도 그런 계획의 일환이 아닐까 합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은 증원된 해상 자위관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에 배치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역시 30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항공모함 도입의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항모 전력이 한국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면 해군 작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2030년대 초 배치를 구상 중인 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입니다. F-35B 10여 대와 헬기 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최소 2대의 항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또한 항모 운용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약 4만 명이 웃도는 해군 인원을 수천 명 이상 더 늘려야 한다는 증원론이 나옵니다. 해군 전투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 등의 한국 중요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주변국이 해군 증강에 나서는 이상 우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해군력 증강을 통해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